지난 시간에 ESG하고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하고 ESG, 그리고 SDG,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ESG 타임라인, 그리고 ESG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다룰 우리 수업의 주제는 사실은 환경이에요, 환경. ESG 가운데서도 환경.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협약들 쭉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국경세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제가 영상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지난주 PPT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ESG 경영이 필요한가? 투자자들이 일단 요구를 한다 그랬죠. 투자자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또 변한 소비자들, MZ 세대 소비자들처럼 변한 소비자들이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법적인 규제, 각국에서 특히 EU를 중심으로 한 각국에서 법적인 규제 때문에 ESG 경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항목별로 투자자와 ESG, 그리고 정부 규제와 정책,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 항목씩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ESG 수업 두 번째 수업인데, 오늘 수업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ESG에 대응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ESG 대응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인공지능과 ESG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수업의 어떻게 보면 큰 주제예요. 저희 자격과정 이름이 그래? 인공지능 ESG 지도사잖아요. 교육 지도사잖아요. 인공지능 ESG 교육 지도사. 아이씨. 어, 샌드위치 줘? 예, 선생님, 김현희 선생님, 마이크 끄고. 자, ESG와 AI 리스크라는 제가 슬라이드를 가지고, 인공지능은 ESG에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인공지능이 그 알고리즘을 학습할 때 엄청난 그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엄청난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매사추세츠주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인기 있는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62만 2천 파운드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그것은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기를 300번 왕복하는 거. 예.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번 왕복하는 데는 2.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킨 데는 거기에 300배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것은 이렇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지금 인공지능에 큰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는, 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렇게 급증. 근데 이게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억 35만 1,535만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에게 11만이 엄청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사실 그 전 세계 그 인공지능 산업은 이렇게 이제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에너지 사용량만 보더라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인공지능에 소요되는 엄청난 그런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위해서 SMR, 그 소형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소형 원자력 발전. 소형 원자력 발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 빌 게이츠가 거기 투자하고 한국의 이제 한국 기업들이 그 소형 원자력 발전에 실질적으로 그 만드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까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자력 발전은 RE100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예, 원자력 발전은 RE100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RE100은 무슨 뜻인가요? RE100이 무슨 뜻인가요? RE100은 재생 에너지로만 그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야.
리뉴어블 에너지란 뜻이죠.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쓰겠다. 회사에 활동을 하는데 리뉴어블 에너지를 100% 쓰겠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이 수업을 하지만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 뭐지 환경 수업이 있어요. 마이 리틀 팜 생태 환경 코딩 수업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수업에서 보면은 잠깐만요.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요 슬라이드는 그 수업에 있는 거를 이제 제가 하는 슬라이드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일본 방과후 교실 마이 리틀 팜 생태 환경 코딩 교실에 보면은 이렇게 발전소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화력 발전소는 이렇게 이제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태양광이나 이런 이제 풍력 이런 것들은 탄소를 덜 배출하는데 발전하는데 원자력은 제일 적게 탄소를 배출해요. 그런데 원자력은 아리백은 아니죠. 원자력은 아리백은 아닌데 왜냐하면 우라늄을 쓰니까 발전을 하는데 우라늄을 쓰니까 우라늄은 발전할 때 쓰고 나면은 재생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라늄은 또 처리를 하는데 탄소 발전한 다음에 폐우라늄을 처리하는데 또 엄청난 그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에는 속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은 탄소는 가장 적게 배출하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재생에너지는 아닌데 저탄소 발전이에요. 저탄소 발전. 그래서 100%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바로 원자력 발전이고 발전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이제 원자력을 지금 많이 쓰려고 하는 추세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이렇게 초등학생 교과서나 이런 데는 초록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재생 에너지를 초록 에너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요. 다시 원래 우리 슬라이드로 공유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어떻게 알고리즘을 계산하고 학습시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반대로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은 환경뿐만 아니라 ESG 전체로 볼 때도 부정적인 요소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편향, 여기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표를 제가 찾아서 붙여놨는데요. 데이터 편향이라든지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성, 보안 이런 부분에서는 인공지능은 ESG에 있어서 네거티브한 영향을 미치는데 또 인공지능은 ESG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어요. 거기 밑에 보면은 어떤 긍정적인 환경 모니터링이라든지 기후변화 예측에 인공지능의 추론이라든지 예측 같은 그런 게 엄청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리고 질병 진단, 그리고 또 사고 예방, 공장에서 있잖아요. 사고 안전 예방 이런 데서도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이제 교육에 그래서 인공지능은 ESG에 부정적인 영향도 끼치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끼친다. 그런데 저희 교육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ESG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적인 솔루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교육의 이 주제에 우리 교육 5번의 교육 아니면 이 전체 교육의 주제는 바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지구를 세이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자라는 게 바로 이 교육의 주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기업들의 인공지능 경영 사례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ESG 경영 사례라는 이런 좋은 슬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먼저 한번 같이 볼게요. 네. 갈수록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ESG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어요. 오늘은 죄송합니다. 이러한 ESG를 실천하는 기업 사례를 알아볼까요? 얼마 전 애플은 2030년까지 자사 제품과 전 세계 공급망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에서 탄소 중립이란 배출한 양만큼의 온실가스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뜻해요. 애플은 20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애플 기기를 실질적인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하고 탄소 제거 솔루션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죠.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 역시 지구의 에너지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으며 ESG 경영을 지속하고 있어요. 최근 SK그룹 주요 계열사가 국내 최초로 글로벌 캠페인 아리백에 가입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었죠. 이에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아리백 가입, ESG 경영 키워드가 검색 상위를 차지했어요. 아리백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 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ESG를 경영의 축으로 삼겠다는 메시지죠. 하나그룹 역시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을 이끌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어요. 주요 계열사들도 2020년 ESG 평가에서 A를 받았다고 해요. 최근 밀레니얼 세대에게 기후변화나 사회적 문제 해결은 매우 중요한 가치 판단 기준이 되었어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2019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들은 투자 결정에서 ESG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해요. 실제로 ESG 펀드에 대한 투자 규모도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하나자산운용회사도 최근 사회책임 투자, 즉 ESG 철학을 담아 펀드 히어로 시리즈를 출시했어요. 자, 잠깐만, 어떨 것 뭐라고 하가? 같으면은 지난 한 주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그런 영상이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이 영상 왜?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음, 일부는 저희가 이제 보고 저희가 나중에 선생님 중에 누구 이렇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전화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예, 그래, 그렇게. 저기 유설이 선생님 마이크 꺼주시고요. 통화하실 때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나중에 PPT에 보면은 그 영상들을 다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는 그 일일이 다 볼 수 없으니까. 첫 번째 것만 같이 봤습니다. 자, 오늘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주제가 뭐 플라스틱 아웃이라든지 퍼플이라든지 공정무역, 푸드테크, 리퍼브 스토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하는 게 과연 무슨 우리한테는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오늘 ESG 리더스, 또 ESG 여러분들 지도사를 리더스라는 개념으로 부르는데 그 ESG 리더스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ESG를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리퍼브.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리퍼비시 제품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퍼브 그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리퍼브는 어떤 사람이 한번 쓴 거야. 한번 간단하게 박스를 뜯었어. 그거는 새 것과 다름없죠. 그런 거를 이제 따로 파는 게 리퍼브 스토어예요. 리퍼비시 제품이라 그러고요. 그래서 약간 미세한 손상 부분을 수리한 거라든지 단순 변심으로 반품된 제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리퍼비시 제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리퍼브. 그리고 리세일은 뭐냐? 리세일은 말 그대로 중고거래죠. 그래서 중고거래에 대해서 파페치라는 브랜드가 이게 굉장히 그 플랫폼이 그 럭셔리 제품을 파는 플랫폼이거든요. 파페치가. 근데 파페치 세컨드 라이프 같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파페치 제품, 중고 제품을 가져오면은 보상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살짝 그 또 새 거로 만들어서 팔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인, 트레이드 업, get credit, 트레이드 인 하면은 크레딧 주겠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리세일하고 리퍼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사례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사이클, 우리 이제 그 어린애들 환경 수업에 이 주제가 나옵니다. 업사이클. 업사이클은 뭐냐면은 리사이클은 아시죠? 리사이클은 재활용한다는 뜻이지만 업사이클은 뭔가요?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 플러스 리사이클이죠. 업그레이드 플러스 리사이클. 업그레이드 플러스 리사이클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을 추가해서 부가가치가 더 높은 제품으로 다시 쓰는 게 바로 업사이클입니다. 방수천이나 현수막이 가방이나 지갑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기업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죽이 패션 쇼품이 되고 헌옷 같은 게 새로운 의류가 되고 페트병이 예술 작품이 이런 것들이 바로 업사이클이죠. 그래서 그 업사이클 여기 나이키는 업사이클 프로젝트 무브 투 제로를 통해서 폐운동화로 2만 개 폐운동화 2만 개를 이용해서 농장을 이렇게 만든 이건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래서 패션 기업들의 업사이클 사례, 룩각이라든지 파타고니아라든지 아니면은 프리태그 이런 회사들이 바로 유명한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죠. 왜 쓰레기 가방이 비싸냐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뭐 보기보다는 일일이 이제 영상을 다 못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재밌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누각이라든지 이게 프라이텍 같은 이런 회사들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제 이게 어 뭐지 원단 자체 아니 그 소재 자체가 업사이클 리사이클하는 제품이지만 디자인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디자인도 좋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이 이거를 비싼 돈 주고 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떤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 ESG 같은 이런 업사이클 분야에 있어서도 디테일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한 거를 잘해서 소비자한테 다가가는 게 ESG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어, 뷰티 기업은 뷰티 기업들도 업사이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뷰티 기업들도 업사이클 굉장히 많은데 뷰티 그 기업들의 업사이클보다도 이번에는 뷰티 기업들의 플라스틱 아웃, 플라스틱을 없애려는 줄이려는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에 대해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플라스틱은 만드는 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또 이렇게 분해라든지 소각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온실가스를 만드는 거죠. 플라스틱을 만들 때 이렇게 우리나라 석탄 발전소 배출량의 70%에 맞는 그런 이제 그 탄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요. 또 분해되는데도 이렇게 그리고 소각 태워서 없애는데 이렇게 이제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지 말고 이렇게 재활용하면은 플라스틱 1톤을 재활용하면은 이산화탄소 2톤이 감축이 된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시간에 ESG 퀴즈에서도 이게 나왔었죠. 그래서 플라스틱 1톤을 재활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2톤이나 감소된다.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뷰티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에 관해서 플라스틱 배출에 관해서 국내 여러 국내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고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뷰티 기업들은 이런 ESG 경영을 위해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런 하는 사례가 있는 거죠. 소재 자체를 플라스틱을 하지 않고 바이오 소재로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에스테 로더 같은 경우는 제품 포장을 75% 이상을 재활용 및 리필 또 예, 더 바디샵 같은 데서는 리필 스테이션 그래서 예, 뭐죠 채워서 플라스틱 용기에 채워 쓸 수 있도록 하고 예, 특히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 플라스틱을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그 스타트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 예. 저희 회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플라스틱의 역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저희는 농업부산물에 있는 셀룰로스를 추출해 가죽을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 탄수화물 소재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을 대체하거나 종이 패키징을 저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더대현대입니다. 버섯 균사체와 농업 부산물을 활용한 포장 완충제를 만들고 있는 더스폼입니다. 플라스틱 자원순환 통합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는 제사공단입니다. 플라스틱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라라버프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이스테이블이고요. 배세관입니다. 그 녹차 부산물 가지고 저희가 모셜록 팀에도 제안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니스토리 팀이랑 저희가 카드 지갑 판촉물로 만들려고 지금 같이 R&D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뷰티풀 챌린지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실제 법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희의 시스템을 좀 더 고도화하고 좀 B2B 영역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자체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고객분들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더 시장에 친환경 소재를 많이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게 가장 컸습니다. 뭐 실제로 화장품에서 활용하시는 패키징이라든지 원천 소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 그리고 어떤 요구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해 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협력을 고민하시고 협업을 꿈꾸시는 많은 기업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기업들이 그동안 밖에서 알기 어려웠던 내용들, 협력할 수 있는 키포인트들을 실제 아모레퍼시픽의 구성원분들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가장 많이 주어지는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ESG 하는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사례를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저희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많이 소개하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선생님들? 한번 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할까요? 한번 뭐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대답해서 왜 오늘 수업에서 이렇게 다양한 스타트업들의 사례를 많이 보여줄까? 저희가 지금 ESG 이 수업을 해서 ESG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수업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뭐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환경교육, 환경교육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ESG 대회를 하잖아요. ESG 창업대회, ESG 창업대회를 지도를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ESG 창업대회를 지도를 하려면은 ESG 창업을 한 많은 사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를 할 때,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창업 지도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지금 교육 과정에 4회차, 5회차는 ESG 창업 지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4회차, 5회차. 그래서 4회차에서는 우리가 캠프, 창업 대회를 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5회에 대해서는 그런 디자인 띵킹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ESG 창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창업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의 다양한 ESG 사례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한 거죠. 팀장이 뭐라고 하셨는지. 네, 네. 자, 그러면 다시 슬라이드를 공유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버려지는 음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버려지는 음식물. 자, 못생겨서 버려지는 농산물이 13억 톤이다. 버려지는 음식물.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요. 음식물 쓰레기도 엄청난 탄소 배출을 하지만 또 아예 음식물이 되지도 못하는 농산물이 많은 거죠. 이렇게 못생겼다는 이유로. 못생겼다는 이유로 아예 음식물도 되지 못하고 재료 자체에서 폐기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못난이 농산물들을 활용해서 버리지 말고 이 상품성이 없다고 버리지 말고 이것을 활용하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게 바로 ESG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음식물이 되었을 때 음식물이 된 그 농산물이 중에 40%가 쓰레기통으로 간대요. 음식물이 된.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음식물도 되지도 못한 농산물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되어서도 사람이 먹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40%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엄청난 온실가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같은 게. 여기 이제 슬라이드 제목이 기후재앙을 부추기는 25억 톤 음식 쓰레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음식 쓰레기를 줄이고 또 버려지는 농산물, 식자재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큰 ESG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거, 이 슬라이드는 지금 초등학생들 생태 환경 코딩 교육에 나오는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하고 온실가스가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14,000톤이 발생되고 온실가스는 연간 885만 톤.
885만 톤. 이산화탄소 한 톤 줄이는 게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그랬잖아요. 885만 탄소 배출권이 나오는 거지. 이걸 많이 줄일 수 있다면. 학교에서 우리가 학생들한테 그 잔반, 학교 식당에서 식사해서 그 버리는 거를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자, 이런 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거죠. 이게 뭐 국물 요리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국물 요리가 많아서.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에 대한 대응으로 푸드 업사이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푸드 업사이클링.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에 보면은 포파칩이라는 감자칩인데요. 그 강원도에서 버려지는 감자를 이용해서 칩을 만든 거예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이게 성공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막 많이 알려지고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버려지는 못난이 감자를 가지고 감자칩을 만들다가 지금은 뭐 감자를 직접 재배하는 것까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버려지는 외국 회사 케이스인데요. 토스트라는 맥주예요. 토스트라는 버려지는 빵 조각으로 만든 맥주예요. 아니, 빵을 얼마나 많이 버리길래 이렇게 맥주까지 만들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푸드 업사이클링 이런 것들이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한 방편이고 또 다양한 회사들의 기업들의 푸드 업사이클링 사례를 이렇게 모아봤어요. 주로 이제 외국 케이스들인데 두부에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이런 이제 리뉴얼 밀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이제 부산물로 만든 다진 고기로 이제 소시지 같은 거 만드는 모양이죠. 그 템퍼민스라는 제품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토스트 에일이라는 회사는 쓰레기장으로 보내지는 식빵을 모아서 맥주를 만드는 토스트 에일. 자,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쭉 있는데요. 이 중에 라이프 리바이벌이라는 회사, 리바이벌이라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자,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까도 제가 그 업사이클링, 그 가방 만드는 부직포나 이런 방수천 이런 거로 가방을 만드는 프라이탁 같은 회사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업사이클링 제품이지만 그래도 정말 사고 싶을 정도의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리바이벌도 보면은 버려지는 농산물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뭘 만드는 건데 젤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이렇게 어떤 뭐랄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ESG 창업, 나아가서 창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게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푸드 업사이클링이나 뭐 이런 거 이제 ESG 사례인데 이거 좀 더 나아가서 푸드 테크라는 게 있습니다. 푸드 테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선생님들? 누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일까요? 지금? 모르세요? 60억? 70억.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에요. 저 잘할 때는 30억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70억이에요. 전 세계 인구 70억인데 곧 얼마가 된다고 해요? 100억이 되죠. 100억. 100억. 어마어마하죠. 100억. 이 100억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식량이 모자란대요.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되면은 절대적으로 식량이 모자라고. 여러분들 혹시 그거 느끼셨어요? 다들 제 주부들이 그 느끼실 것 같은데 식자재 가격이 엄청 오르지 않았어요? 옛날보다 식자재 가격이 엄청 올랐죠. 채소라든지 고기, 뭐 달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지 않았어요? 3배로 올랐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은 내릴까요? 앞으로? 모를 것 같아요. 내리진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올라가요. 왜? 지금 현재 노지 재배라든지 이런 거 하는 전 세계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나이가 많아요. 이분들이 죽고 나면 누가 농사를 지어요? 법인이 기계를 이용해서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거죠. 외국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선진국은. 그러면 영농법인이 농사를 지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영농법인이 기업이 농사를 지으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 100억이 되면은, 전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되면은,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오고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그리고, 그 부족한 식량 때문에 식량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말 돈 많은 재벌들 있잖아요. 정말 돈 많은 재벌. 어떤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요, 미국에서 농사 지을 땅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빌 게이츠가 농사 짓는 땅을 얼마나 사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머리가 좋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농사 짓는 땅도 많이 사고 또 푸드테크 이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요. 이제 그 분야가 바로 푸드테크입니다. 그래서 푸드테크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는데 농업 기술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oT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거 인공지능 이런 걸 해서 이제 농사를 짓는 농업 기술도 푸드테크의 한 분야고 그다음에 앱 같은 거 대표적으로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도 푸드테크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식자재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앱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음식 배달 서비스도 푸드테크에 들어가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어요? 뭐지? 콜드체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세요? 콜드체인은 뭐냐 하면은 그 블록체인으로 식자재 이력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선하게 배송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이제 배송차나 모든 것에서 이제 신선하게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콜드체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야도 이제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다 이제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급식을 하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급식을 하잖아. 지금 회사나 학교 뭐 이런 데서 급식을 다 합니다. 근데 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죠. 안전관리. 식품의 안전관리. 그래서 그 식품의 안전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콜드체인이에요. 식품 배달 이런 데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된다라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식품 가공, 당연하죠. 그리고 식품 안전, 이력 관리, 아까 제가 얘기한 콜드체인이 이게 배달이랑 같이 연결된 거, 이게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한 주방, 로봇을 이용한 그런 주방들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식품, 그리고 식품 폐기물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푸드테크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푸드테크가 굉장히 앞으로 성장성이 높아요. 푸드테크 분야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ESG 창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푸드테크 분야가. 그래서 제가 푸드테크,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이 전통적인 그런 식품 회사들은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고 크잖아요. 그죠? 매출도 크고. CJ 아시죠? CJ 제일제당. CJ 제일제당은 매출이 한 30조 정도 돼요. 30조. CJ 제일제당 매출이 30조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미국에서 비비고 만두도 엄청 팔고 있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죠. CJ 제일제당. 그런데 CJ 제일제당의 주식 가격은 5조 8천억밖에 안 돼. 근데 이거 뭐야? 배달의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 배달의 민족은 매출이 2조밖에 안 되는데 회사 가격이 얼마라고요? 35조. 뭐야 이거? 매출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게 회사 밸류는 7배나 높은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로 스타트업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이유예요. 마켓컬리 아시죠? 새벽 배송하는 거. 이윤도 못 내는 그런 회사인데 새벽 배송하는 마켓컬리. 밸류가 4조에 4조. 근데 하여간 이게 이제 푸드테크 기업들이 이런 회사들이 푸드테크 기업이다. 자, 또 이런 게 이제 식물성 대체육을 개발한 그 식물로 두부로 만든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채소로 이렇게 그 고기를 만드는 그리고 또 녹두를 이용해서 달걀 만드는 거죠. 저스트 에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건강에는 채식이 좋은가요? 육식이 좋은가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건강에는 채식이 좋아요? 육식이 좋아요? 육식. 셋이. 골고루. 골고루. 예. 육식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육식은 아마 단백질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육식도 먹어야 되지만 단백질은 꼭 육식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구를 생각하면은 채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애들 가리키는 교환에는 지구를 살리는 채식이라고 이렇게 슬라이드가 있어요. 지구를 살리는 채식. 자, 식품 1kg를 만드는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렇게 표로 만든 게 있어요. 식품, 우리가 먹는 식자재 1kg을 만드는데 소고기는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렇게 높아요. 59, 60. 밀이나 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거죠. 소는 키우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사료를 먹여야 되고, 또 소가 하품질하고, 또 소가 배설물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것이 그 지구를 살리는 데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단백질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식물성 재료로 단백질을 고기 맛을 내는 이런 것들이 또 이걸 대체육이라 그러거든요. 대체육 시장이 또 엄청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기업들의 ESG 활동, 특히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ESG 대응 방안들을 기업별로 봤고요. 자, 이 부분은 지금까지 부분은 환경이에요, 환경. 그러면 ESG에서 S도 있고 G도 있잖아요. 그럼 S하고 G의 케이스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이게 이제 사회적 책임 뭐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부한다는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잖아요.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렇게 돈을 회사에 기부를 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CSR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그것도 S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 이거는 CSR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카카오 김범수라든지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이런 친구, 그리고 미국의 더 기빙 플래지, 미국의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 뭐 저커버거 이런 세계적인 재벌들이 더 기빙 플래지라는 운동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돈의 절반을 사회에다가 환원하겠다라고 약속한 게 바로 더 기빙 플래지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 영상은 나중에 따로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었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더 이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소비자와 같이 하는 그런 사회적 활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ESG 경영인데, 예를 들어서 컨셔스 패션. 여러분들 컨셔스 패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생님들? 아니요. 처음 들어보시죠? 컨셔스 패션은 컨셔스와 패션이 합성을 해. 그래서 소재부터 제조 공정 전반에 거쳐서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의료를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컨셔스 패션이래. 어떤 거? 퍼프리 같은 그런 거. 모피로 만든, 동물 모피를 만든 옷은 안 입겠다. 비경 패션, 퍼프리. 그다음 에코퍼는 뭐야? 천연 모피 대신에 가짜 모피로 만든 제품이 있겠다. 그리고 오리 같은 거 이런 거 막 이렇게 키우고, 그다음에 오리 잡아가지고 가공 봉제하는 데 있어서 인증 동물 학대, 동물 당연히 학대되지. 그래서 이런 이제 비건 패션, 그다음에 업사이클 패션, 버려지는 거를 다시 이제 아까 그건 업사이클 패션 보셨죠? 그다음에 공정무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정무역이 어떤 거냐? 공정무역 새로운 개념이죠. 제3세계 노동자들한테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생산하는 의류가 바로 공정무역 패션이에요. 자, 공정무역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시어나무에서 추출되는 시어버터라는 게 있는데 주 피부 보습제로 사용된대요. 그런데 이 원자재를 공정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코넛 오일이나 이런 것들도 공정무역을 통해서 제대로 값을 주고 어린애들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스타벅스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정무역이란 어떤 거? 개발도상국의 농가에 덤핑 가격이 아닌 적당한 가격,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서 해당 국가의 농민들이 어느 정도로 기본적인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자, 그래서 공정무역의 사례에 대해서 어떤 재미있는 영상이 있길래 제가 여기 또 영상을 붙여봤어요. 공정무역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상생경영 이런 것도 있습니다. ESG, S에 대한 상생경영. 자, 상생경영은 어떤 거냐?
대표적인 게 뭐 굉장히 많은 상생 경력이 있죠. 그리고 상생 경력 대기업에 제가 뭐 어제 우리 친구랑 잠깐 차를 한 잔 마신 적이 있는데 그 삼성전자에서 임원하다 나왔어요. 그 삼성전자의 그 상생 협력 추진 단장 이런 사람들은 그 엄청난 그런 또 예산을 배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또 어떤 상생 경영을 통해서 굉장히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생 경영 대기업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라든지 아니면 협력업체랑 같이 이렇게 상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생 경영이죠. 자, 이런 것들이 ESG의 S에 해당된다. 여러분들 그 맥도날드에 가면은 진도 대파 버거 아세요? 그 광고하는 거 보셨죠? 진도 대파 버거. 네. 먹어보셨는지 모르겠네.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상생 경영이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 함께 ESG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상생 경영을 한다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내가 또 이렇게 붙여봤어요. 붙여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G에 해당되는 G는 뭘까요? G는 가버넌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가버넌스 어떤 거냐? 투명 경영, 그다음에 기업 윤리, 뇌물 및 부패 방지, 그리고 감사위원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제 풀무원, 회사 이름이 쭉 나와 있어요. 풀무원, 남양유업, 뭐 나이키, 폭스바겐, 아워홈 이렇게 이제 회사 이름이 쭉 있는데 이 회사들은 윤리 경영을 실패한 사례도 있고 또 윤리 경영을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잠깐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까지만 설명드리고 잠깐 브레이크를 가질 텐데 그 브레이크 기간 그 중에 브레이크 시간 중에 한번 자기가 한 회사라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전선정해서 윤리 경영 실패 사례 어떤 건가? 여러분 남양유업 아시죠? 남양유업 불가리스 그죠? 네. 굉장히 남양유업 옛날에 주가가 100만 원도 넘었어요. 엄청나게 그 참 이렇게 돈도 회사에 많이 축적돼 있고 그 주가도 높은 그런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사모펀드한테 팔렸어요. 왜 사모펀드한테 팔렸냐? 이 기업을 운영하는 그 오너가 경영을 잘못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옛날에 혹시 기억나셔요? 그 대리점한테 그 영업사원이 갑질해가지고 무조건 막 물건 떠는 게 그거 뉴스에 크게 났었잖아요. 네. 기억나십니까? 야, 네. 받으면 받아, 임마. 막 이렇게 막 그 젊은 영업사원이 나이 많은 대리점 사장님한테 막 욕하면서 물건 떠는 그 뉴스에 막 크게 났었죠. 그때 남양유업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여기 그 남양유업 일가 그 회장 일가의 어떤 그런 갑질이 막 이렇게 너무 심하다는 그런 게 기사가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외손녀가 마약을 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했었고 결정적인 뭐냐? 코로나 사태 때 이 불가리스를 먹으면은 코로나가 낫는다는 그런 헛된 얘기를 퍼뜨린 거예요. 그게 거짓으로 판명되면서 완전히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려가지고 이 회사가 엄청난 경영위기에 처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았다가 회사를 뺏겨버린 거예요. 엄청나죠? 이거 아냐? 이거 회사를 처음에 설립한 할아버지는 무덤 죽어서 저기 천당에서 통곡하고 있을 거예요. 저 세상에서. 근데 더 큰 문제는 이 회장 일가가 이렇게 회사를 뺏긴 데 그치지 않고 지금 횡령, 배임 이걸로 고소당했어요. 아마 감옥 갈 거예요, 이 사람들. 참 엄청난 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이렇게 사례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쉬는 시간에 한번 찾아보세요. 윤리경영 실패 사례. 존슨앤존슨은 성공 사례인지 실패 사례인지, 그 다음에 아우홈은 어떤 실패 사례인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물을 테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가 ESG. 혹시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기업이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뭘까요? 사회적 기업. 자, 사회적 기업은 여기 슬라이드에도 있듯이 이 ESG S에 해당되는 사회적인 그 어떤 요소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그 다음에 기업 활동이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영리 기업하고 비영리 조직, 그죠? 비영리 조직의 중간적인 형태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결국은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사회적 기업이 잘못 보급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이거는 잡발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 되고 나서 막 사회적 기업 지원 부분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정부 지원에 의존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야. 이거 뭐 사회적 기업 그러면은 무조건 정부 지원으로만 사업을 해야 되는 줄 알고 그 정부 지원이 어떤 거냐 하면은 뭐 급식이라든지 그 어떤 도시락 같은 거 주는 거 아니면 교육하는 거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어떤 정부라든지 기업이 다 일일이 챙기지 못하는 그런 구석구석을 사회적 기업들이 이제 그 펀드를 통해서 정부 펀드나 아니면 기업들의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사회적 기업인데 우리가 하는 이런 그 학교 교육 시장에서도 사회적 기업 형태로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렇죠? 그 사회적 기업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사회적 기업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이면 정부 돈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뭐랄까 경쟁력이 없어.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지. 이게 이제 이게 버릇이 잘못 들여진 거죠. 사회적 기업. 그래서 요즘 우리 보면요. 사회적 기업 하는 사람도 이제 사회적 기업 뭐 끝났어. 뭐 정부 지원도 없고 뭐 사회적 기업 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지. 사회적 기업을 하는 이유는 그 영리 기업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기업적인 형태로 어떤 돌봐주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게 사회적 기업인데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 기업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영리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사회적 기업과 ESG 경영에 대해서 경기도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데서 나온 영상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사회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이나 사회, 의사결정 구조에서 ESG적인 요소가 많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ESG 경영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들은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버릇이 잘못 들여져 가지고 정부 지원에만 너무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게 바로 사회적 벤처 기업이에요. 소셜 벤처라고 그러거든요. 소셜 벤처. 소셜 벤처는 일반 벤처하고 사회적 기업의 중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라서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이 바로 소셜 벤처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소셜 벤처를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셜 벤처. 우리나라의 소셜 벤처가 2,000개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 소셜 벤처. 그 많은 사회적 기업 중에 소셜 벤처는 이제 숫자가 되지 않는데 사회적 기업은 결국 소셜 벤처로 가요. 그래서 사실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그냥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 활동이 아니라 그냥 급식 나눠주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교육을 해야 소셜 벤처가 됩니다. 이 소셜 벤처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특별한 지원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소셜 벤처 지원에 대해서 내가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곳을 발견했어요. 임팩트 스퀘어라는 엑셀러레이터인데요. 엑셀러레이터 뭐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회사를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임팩트 스퀘어는 엑셀러레이팅 활동이 바로 소셜 벤처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600개 이상의 소셜 벤처를 육성한 사회적 기업 전문 엑셀러레이터라고요. 그래서 서울 성수동에 있는데 이런 사회적 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런 임팩트 스퀘어 같은데 도움을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9시인데 자, 여기 혹시 이거 검색 한번 해보신 분 있으세요? 선생님들 중에 검색 한번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정명희 네. 선생님 검색해 보셨어요? 네, 전 나이키 했는데. 나이키는 어떤 사례가 있던가요? 원래 그 나이키가 아웃소싱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생산을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 어린 아이들을 노동 착취했다는 걸로 실패 사례 나오거든요. 예.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네. 공정무역이었죠. 아까 얘기한. 네. 그래서 나이키가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이제 노동 착취 이런 거를 없애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또 다른 분, 김재령 선생님 혹시 뭐 검색한 거 있으세요? 네. 저는 풀무원 검색했는데요. 네네네. 오늘 수업한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 그래요? 네, 요즘 ESG에서 많이 얘기했던 예,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친환경 케어 전략을 하고 있는데 예. 온실가스를 관리하는 넷제로 전략, 그다음에 플라스틱 사용량을 관리하는 네이처 파지티브 전략 이런 거를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주 좋은 예. 회사구나. 검색을 풀무원의 윤리 경영 실패 사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해 보지 그랬어요. 아, 실패사네요. 네. 안전 얘기도 많이 나올 아, 거예요. 그래요? 아, 네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요 대표적으로 좋은 사례가 나머지는 다 이 실패 사례일 거예요. 풀무원은 이제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풀무원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은 편 아닌가요? 식품업체 중에 어떠세요, 김재령 선생님? 네,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풀무원 이미지가 괜찮은 편이죠? 우리 저기 유설이 사장님 네. 풀무원 이미지 어때요?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그래요? 많이 뜨고 있어요? 떡도 맛있고요. 만두도 맛있고요. 예. 저기 어. 비비고보다 요즘은 더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풀무원 만두를. 예. 풀무원의 음. 송편 예술이에요. 예술. 네. 풀무원의 성편이 예술이다. 네. 꼭 드셔보세요. 예. 아,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밖에서 사 정보네요.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예. 아, 송편. 네. 송편이 뭐죠? 떡인가? 냉동 제품? 냉동 송편. 예. 아, 냉동 송편. 오,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저는 음. 제목을 정확하게 모르고 윤리 음. 경영을 했는데 실패한 사례를 하나를 찾아봤어요. 아, 예,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탐스 신발이 예. 이제 하나를 생산하면 하나를 빈민국 아이들한테 제공하겠다는 원포원 전략으로 예.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아, 그래서 예, 예, 예. 네, 저도 신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안 난 거예요. 그렇죠. 외부의 투자를 받아들였는데 외부의 음. 투자를 받자마자 신발에서뿐만 아니고 안경, 가방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다 실패를 했어요. 다 실패했다. 네네. 그래서 지금은 저거 등급, 음. 그 신용 등급이 CAA3까지 음. 떨어지는 사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C면은 그 회사 굉장히 문 닫아야 되는데. 네, CAA3 예, 등급까지. 예. 그래서 예. 투자 부적 환경을 받았다는. 맞아요. 네. 회사 새로 만들어도 B 마이너스인가 그런데. 네네. 자, 저도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B-를 시작했거든요. 아, 그렇죠. 네네. 사장님은 이제 그 입찰하려고 그런 거 신용등급 네네네. 하셨죠? 예. 네. 입찰 같은 거 하려면 신용등급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윤리적 경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발만 그냥 가지고 계속 갔었으면 좀 더 나았을 수 있었는데 외부 자본 들어오고 이제 안경, 뭐 선글라스, 가방 뭐 이런 식으로 막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면서 수익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예, 아, 우리 슬픈. 예, 예. 유설이 사장님 막 발표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그 검색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기 채팅방에 이마름님이 아, 이마름 선생님, 채팅방에 존슨. 네. 존슨. 우리 이마름 선생님 그러면은 마이크 켜가지고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그냥 GPT에서 검색해본 거고요. 네네네. 존슨앤존슨은 그냥 뭐 어릴 때부터 많이 이제 애용을 했는데 거기서 알고 있는 사례 중에 하나가 베이비 파우더랑 또 다른 거는 그 오일에 약간 그게 이제 석유 성분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던 걸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네네. GPT로 쳐봤을 땐 그 사례는 안 보였고요. 네네네. 네, 네, 존슨앤존슨 그 타이레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회사가 그 타이레놀 성분에 대해서 이제 독극물 사건이 아니고 타이레놀 성분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 이게 독극물 사건인가?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존슨앤존슨이 그 타이레놀을 다 수거를 해버린 거예요. 일단은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따지기 전에 사람이 먹는 약이기 때문에 이거를 존슨앤존슨이 타이레놀 다 수거했어. 그 바람에 굉장히 이제 기업 이미지가 좋아진 거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먹는 약에 대해서 저렇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니까 존슨앤존슨은 이 윤리 경영의 성공 사례로 좀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혹시 또 다른 회사 케이스 찾아보신 분 계신가요? 서로 이렇게 발표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무신사는 뭔가요? 저 무신사. 무신사 찾아봤는데 네. 네네. 무신사가 남혐 논란이 있었다고 쿠폰 남녀 차별이 있었대요.
아, 네, 쿠폰 남녀차별이랑 예. 홍보물 이미지의 남용 논란이 있어서 그 창업자 조만호 대표가 사임이 됐다고 그렇게 예. 기사에 나와 있는 게 저도 지금 보긴 했는데 윤리경영 실패 사례로 나와 있네요. 무신사는 그것뿐만 네. 아니라 그 창업자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좀 그런 좀 이렇게 윤리 경영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좋은 사례가 있는 것 같고 젊은 분이 그 참 성공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쪽으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좀 창조적인 창의적인 거라든지 어떤 도전 이런 부분보다는 그 너무 이렇게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재벌의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케이스로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또 다른 선생님들 혹시 찾은 거 있으신가요? 아오홈 아오홈, 예, 아오홈 어떤 케이스였어요? 가족 분쟁? 맞아요, 맞아요. 그 아오홈은 이게 재벌이잖아요. LG그룹 그 반개인데 여기에 이제 이 아오홈이 그 단체 급식하는 회사거든요. 급식. 그런데 이제 LG그룹의 급식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아오홈의 그 회장, 이 아들이 회장이 남자인데 이제 그 밑에 여동생들이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완전 갑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행동도 너무 거만하고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내서도 뭐 사과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너무나 그 엉터리 같은 그런 그 행태를 보여가지고 결국은 동생들한테 쫓겨났어요. 경영권을 여동생이 뺏었어, 엄마하고. 그런데 또 저희들끼리 계속 싸워.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눈살 찌푸려지는 그 가버넌스 분야에 있어서 그런 사례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다행히 아우홈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지 않아요. 아우홈은 기업체 단체 급식 그 계약을 통해서 따내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 기업이면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근데 기업 단체 급식을 하니까 그나마 이게 뭐 그냥 계속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렇게 이제 발표해 주셔서 굉장히 좋고요. 이렇게 검색 같은 거 해봐야 됩니다. 찾아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업한 내용을 여러분들 거로 200%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만 보지 마시고 제 슬라이드는 보면은요 이렇게 이미지하고 간단한 설명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그런 수업을 하려면은 살을 붙이는 그런 활동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또 몇 슬라이드 몇 개 더 보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수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는 이 ESG를 배워서 뭘 할 건가? 이 얘기죠. 그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ESG가 그러면 내가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뭐 이걸로 강의를 할 수 있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나? 이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ESG 리더스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ESG 리더스. 예? 여러분들이 바로 ESG 리더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ESG 인공지능 ESG 교육 지도사지만 자격 명칭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ESG 리더스인 거예요. ESG 리더스는 뭐냐? 우리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애들도 ESG 리더스죠. 그 친구들은 주니어 리더가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떤 거냐? ESG 리더스는 결국은 첫째 중요한 게 디지털 역량이에요. 디지털 리터러시. 이 디지털 기기를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디지털 기기를 잘 다루는 이런 능력이 첫 번째예요. ESG 리더스가 되려면.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AI 활용 교육 전문가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 전체 이름이 아시고 있었나요? 이 우리 교육 과정 AI 자기주도 학습 지도사, AI 크리에이터 지도사,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지도사, 인공지능 ESG 교육 지도사 이 앞에 다 인공지능이 붙잖아요. 인공지능 활용 교육 전문가인 거죠,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활용 교육 전문가를 해서 이제 첫 번째로 ESG 리더스가 되려면은 첫 번째 디지털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디지털 역량이 되면은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디지털 새싹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교육 기회가 있죠. 강의 기회가 있는 거죠. 두 번째, ESG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여러분들 지금 ESG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세 번째, 뭐냐? 교육, 컨설팅, 사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교육, 컨설팅, 사업 등 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ESG 리더스라는 거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라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미지 굉장히 괜찮죠? 네. 이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하나 다 찾은 거예요.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공유 많이 들었습니까? 네. 자, 두 번째, ESG 리더스의 활동 영역. 어떤? 첫째, 초중고등학교, 그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 및 지역사회에 또 활동을 하는 거죠. 교육이나 교섭팀. 그리고 또 어디가 있어요? SNS하고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ESG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도 활동을 한다. 그래서 학교 기업체에서 ESG 교육도 하고 또 기업체의 ESG 경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하고 또 기업이나 개인이나 기업의 ESG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솔루션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는 ESG 솔루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ESG 솔루션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ESG 중에서도 E, 환경, 에너지 절감에 대한 솔루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활동을 한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지역사회나 학교나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바로 ESG 리더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니까 어때요?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슬라이드 공유하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 슬라이드를 보시니까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박수정 선생님? 안 계신가? 심정진 선생님? 안 계시나? 아니요, 있어요. 있어요? 네. 갑자기 질문해서 놀랐어요? 네. 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신 건 없나요? 슬라이드 보고. 그러면은 그냥 또 계속 제가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또 기업들이 소비자 참여형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사의 ESG 활동을 홍보하고 또 그 소비자들이 그 회사에 대해 기대하는 ESG 경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비자 참여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하면은 스타벅스 쿠폰도 주고요. 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브리타라는 정수기 필터가 있어요. 브리타라는 정수기 필터를 이걸 이제 수집을 해서 하면은 뭔가를 주죠, 그죠? 우리 저기 문정희 선생님 뭘 주나요? 이렇게 브리타 이거 하면은 네? 뭐 하나 했잖아요. 넣고 실제 갖다 주진 않아 갖고 왔어 모르겠네. 뭐 한번 넣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곰표라는 회사에서 곰표 밀가루 한라산 정상에서 이 한라산 아래쪽에서 이게 이제 곰표 포대를 나눠주고 이 포대에다가 쓰레기를 담아 정상까지 오면은 이제 뭘 이제 보상을 준 그런 이벤트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곰표 블로깅 하우스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기업들은 자신의 ESG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실제는 뭐냐? 그게 이제 바로 이거죠. ESG 리더스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중에 이런 것도 있다. 그린워싱. 그린워싱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그린워싱이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린워싱이 뭐죠? 하는 척 하는 거요. 하는 척 하는 거 맞아요. 가짜로. 속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는 거. 위장한 가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그린워싱을 우리 그 학생들하고 같이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개몽을 하는 거죠. 네? 그린워싱 이런 것들이 ESG 리더스가 하는 모니터링 활동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그린 퍼티그는 뭔가요? 그린 퍼티그, 녹색 피로라고 내가 이렇게 적어 붙였는데 그린 퍼티그. 좀 안 해도. 네, 우리 그 퀴즈에도 나와 있죠. 그린 퍼티그는 뭐냐 하면은 친환경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상 기후 때문에 좌절하는 걸 말해요. 피곤하다, 퍼티그 피곤하다는 뜻이니까 친환경 활동에 대해서 의욕이 꺾이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그린 퍼티그를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한테 이제 개몽하고 정리하고
내 하나가 뭐 한들 뭐 어때?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내 하나의 노력이 뭐 지구를 살릴 수 있나? 내 하나의 노력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 ESG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ESG 전문가, ESG 교육 전문가 역할이 이런 모니터링 활동, 그리고 또 어떤 계몽, 이런 것들,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어떤 솔루션을 설명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줄여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설명을 한다 그랬는데, 그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줄여주는 솔루션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솔루션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에너지가 안 줄더라고요. 에너지를 절감하려는 그런 노력, 의지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우리 김재영 선생님 한 달에 전기세 얼마 나오나요? 많이 나와요. 얼마인지 몰라요?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요? 좀 정확히 아시는. 정명희 선생님 전기세 얼마 나와요? 한 달에 한 45,000원 정도 나와요. 그밖에 안 나와요? 저희 두 사람밖에 없어서 다 불 끄고 다 끄고 살아서. 완전 저기는 안 되겠네. 자, 전기세 그럼 다들 적게 나오나? 몇십만 원 나온 데는 없습니까? 근데 뭐 몇십만 원 나온다던데 전기세. 여름에 에어컨 끄고 이러면 전기세 굉장히 많이 나오죠. 겨울에 또 난방기 많이 쓰고 이러면은 전기세 많이 나오는데, 이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에 이제 첫째, 어떤 그 한전 파워 플래너에 들어가서 자신의 자신의 가정이나 자신의 기업에 맞는 그런 것들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택이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 어떤 장비 같은 거를 기술을 활용하는데, 기술을 활용한다 그래서 전기가 많이 줄지는 않는데요. 기술을 활용하면은 한 20% 정도 준대. 그런데 그 기술을 활용해서 진짜 많은 에너지를 절감을 하려면은 노력이 따라야 된다는 거지. 전기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따라. 그럼 전기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은 결국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제가 양성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리 ESG 리더스들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를 제가 느낍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시간이 더 남았는데 한 슬라이드 2개 정도만 좀 더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역시 이 수업이 끝나면은 제가 영상 녹화된 거를 약간 편집해서 그리고 좀 목소리를 좀 빨리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은 2시간이 아니라 훨씬 짧게, 그리고 또 말이 빨리 돌아가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는 그런 영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ESG 시대의 유망산업. 자,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ESG 창업 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ESG 시대. 우리 앞으로 이제 지금 ESG 시대란 말이야. ESG 시대의 앞으로, 이거는 그냥 앞으로 유망산업이 뭐냐? 이거하고도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미래 수송, 자율주행차 이런 거죠. 미래 수송. 또 뭐 모빌리티라 그래요. 모빌리티. 다른 말로 모빌리티라 그러는데, 이제 그냥 차가 아니야. 뭐 차뿐만 아니라 온갖 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택시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시키는 유망한 세이브 에너지, 그죠? 그리고 스마트 제조, 제조에서도 스마트한 제조, 이런 분야에 들어가면은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사업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디지털 헬스,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이런 것들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편리한 생활 중 하나죠. 앱이. 그래서 건강, 편리함, 그 다음에 제조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조, 에너지 절감, 그리고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바로 ESG 시대의 유망한 사업이다. 제가 이거를 캔바에서 하나하나씩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023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ESG 시대의 유망산업, 해마다 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해마다 유망산업을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발표하는 게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서 이건 2023년 발표 자료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ESG 시대의 유망산업은 환경적 리스크에 대응하는 그런 그 산업들이, 그래서 그린 배터리. 여러분들
배터리 관련된 산업이 앞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발전을 할 겁니다. 발전. 그래서 미국에서 직업학교 할 때 부츠 온더 루프라 그래서 전기 기술자, 이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태양광 패널 까는 전기 기술자 가르치는 이런 거 하면은 지금 뭐 취직 잘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배터리도 이제 폐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한다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도 굉장히 유망하죠. 그래서 그린 배터리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산업, SMR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공지능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원전인데 소형 원전.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현대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두산, 현대 이런 회사들이 소형 원전 분야에 있어서 미국의 기업들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걸 보급을 하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소형 원전이 그 개념은 공장에서 중요한 부품을 다 만들어내는 식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소형 원전 산업, 그리고 이제 친환경 모빌리티, 자동차, 선박,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다 유망하다. 그다음에 모바일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그래서 아까 뭐 어떤 푸드테크 이런 것도 바이오 쪽에 해당이 되죠. 새로운 직자재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푸드테크 나오네요. 소비자 쪽으로는 푸드테크 산업. 이 푸드테크 산업의 전 세계 시장이 900조라 합니다. 900조. 네. 그리고 이제 기타 개인 서비스 로봇, 뭐 로봇 산업도 앞으로 굉장히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로봇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로봇 바리스타 별로 이제 신기하지 않죠. 많이 봤으니까.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그 음식을 가져다 주는 로봇 많이 보셨죠. 서빙하는 로봇. 그런데 로봇이 폭발적으로 이제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보급이 될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한번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로봇이 곧 폭발적으로, 그래서 삼성에서 무슨 로봇 회사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인수했는데 기억나시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우리 김재령 선생님도 몇 년 전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회사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렸어요. 최근에 삼성이 인수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얘기할 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말만 하고 여러분들도 그때 정보를 받았는데 그죠? 엔비디아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교육을 받으면은 돈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어쨌든 로봇이 왜 폭발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생각을. 비용 절감. 비용 절감? 로봇을 쓰면 비용이 절감되나요? 사람은 안 쓰니까? 네. 근데 로봇은 비싸잖아요. 몇 천만 하잖아. 여성을 집안일에서 세상을 시키고 아니, 집안일 로봇은 내가 볼 때 너무 비싸서 힘들고요. 이제 산업 현장, 제조 현장이나 서비스 현장에서 로봇이 폭발적으로 보급이 될 건데,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폭발적으로 보급이 되기 직전이래요. 왜 로봇이 폭발적으로 보급이 될까? 우리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 로봇이 폭발적으로, 제 예측이 틀림없습니다. 송미지 선생님 계신가요? 안전 문제인가? 안전 문제 때문에? 물론 로봇은 안전하죠. 예. 서희정 선생님 계세요? 파업을 안 해서? 파업을 안 해서, 그것도 중요한 요소지. 파업을 안 해서, 그것도 불평불만이 없죠. 그런데 쉬지를 않아요. 쉬지 않아요. 맞아요. 그게 로봇 쉬지 않아. 자동 충전해. 서희정 선생님 계신가? 안 계신가? 자, 김민경 선생님? 계시나? 네. 자, 예. 로봇이 폭발적으로 보급이 될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폭발적으로 보급이 될까요? 아무래도 사람보다 생산성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로봇은 쉬지 않지만 일단은 비싸잖아요. 그 마이크 끄세요. 하울링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최저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로봇이 폭발적으로 최저임금. 지금은 미국은 지금 최저임금이 시급 17불, 18불 이렇게 된대요. 최저임금. 미국 돈이 1,500원이잖아요 지금. 그럼 17불이면 도대체 얼마야? 최저 시급이 한 3만 원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업체에서 몇 천만 원짜리 로봇 쓰는 거야. 그리고 그런 몇 천만 원 자본을 투자해서 그런 몇 천만 원짜리 로봇을 사가지고 있잖아요. 대여를 해줘, 회사에. 아마존 같은 데 대여해 준다니까, 로봇을. 대여해 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시급 주는 거랑 똑같잖아. 안 사고. 목돈을 들여서 안 사고 사람들은 시급 주는 건데, 사람 시급보다 싸면은 로봇 쓰는 거지.
그렇게 로봇을 렌탈해주는 업체가 생긴다니까요. 산업용 로봇을 렌탈해주는 업체가 생기는데 그 로봇의 렌탈료가 한 달 렌탈료가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사람들 그거 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왜 삽니까? 전기차 막 사라고 정부에서 뭐 합니까? 보조금 주잖아요. 보조금. 전기차 확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보조금 없었으면 전기차 이렇게 많이 보급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사실 전기차 많이 안 타죠. 불편해서. 하이브리드 카 타다 그러는데 그걸 전기차 캐즘이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전기차 쪽으로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정부가 보조금을 로봇 쪽에 확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로봇이 폭발을 하는 거죠. 로봇이 폭발. 로봇 관련된 회사 주식을 사야 되는 거지. 지금이라도. 예. 그래서 로봇 관련 회사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다시 슬라이드를 공유를 해서 자, ESG의 유망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쉬는 시간에 이걸 영상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ESG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ESG 코리아의 이름. ESG 코리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진행하는 ESG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에요. ESG 코리아가. ESG 코리아는 SK텔레콤이 진행해오는 ESG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그래서 2021년부터 했어요. 2021년부터. 2021년부터 ESG 코리아. 작년까지 몇 팀? 누적으로 63개 스타트업을 선발했어요. 63개. 2021년부터 2021년에 14팀, 2022년에 14팀, 2023년에 15팀, 2024년에 20팀. 그래서 누적으로 63개 스타트업을 선발을 해서 6개월 동안 공간도 제공하고 이렇게 엑셀러레이팅 해주는 거예요. 육성이라는 게 영어로 얘기하면 엑셀러레이팅이거든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소풍벤처스라든지 서울 창업허브 성수동이 지금 창업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밑에 빨간 글씨로 해놓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ESG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ESG 코리아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 코리아에 선정된 스타트업들한테는 어떤 그 ESG 특화 커리큘럼 이 사람들 교육을 하거든요. 사장들 창업팀한테 교육을 해줘. ESG 특화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사무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투자도 해줘. 다 투자해 주는 건 아니고 그중에 괜찮은 회사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이미지 내가 몇 개 찾아놨는데 리베이션이라든지 커널로그라든지 뭐 이런 얘들은 그거야 아이돌인데 얘들이 무슨 장애자인 것 같아. 청각장애인가? 근데 아이돌 이런 것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그 슬라이드 이 설명을 하는 거는 ESG 코리아라는 거를 치고 들어가면 ESG 코리아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63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회사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ESG 스타트업을 했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보시라. 여러분들 창조는 뭐가 창조의 어머니예요? 뭐가 창조의 어머니야? 모방이 바로 창조의 어머니예요. 모방이.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남이 했던 거를 참고를 해서 뭔가 만드는 거는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그걸 영어로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벤치마킹이라고 그러잖아요. 벤치마킹. 그래서 여러분들이 ESG 창업 지도사 또는 창업 프로그램을 지도를 하려면은 이렇게 이제 다른 창업의 아이디어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또 한번 여러분들 중에 틀림없이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분도 생길 거예요.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조금 뒤에 이제 여기 이런 환경 에너지 쪽에 스타트업들 소개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은 조금 내용이 길고 제가 또 이렇게 우리가 하려는 에너지 절감이랑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 저녁 시간에 이렇게 해서 잠도 오고 힘드시겠지만은 또 이게 제가 저도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도와드리려고 이 자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하고 난 다음에 또 편집하고 또 파워포인트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또 손을 봐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